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운산의 문학 문야입니다. 이순신 서운산 난중일기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전쟁입니다. 밑으로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항정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전쟁으로 간 그런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역사적으로 조선이 변하는 시기,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 양반의 계급이 몰락하는 시기, 이렇게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전쟁이지만은 또 일본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조선에 있는 유교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일본의 근대에 초석이 되는 전쟁이 됐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진왜란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가들은 이건 문화 전쟁이다, 문화 침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음에 또 상세히 하도록 하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건져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순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위기 상황을 이순신이 건져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최강의 육군과 세계 최강의 해군이 붙은 전쟁이다, 또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순신이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육지에서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어주까지, 항명도까지 거의 쑥대밭이 되는데, 전라도 지역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 이순신, 너무나 인간적인 이순신을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 중기 시대니까 우리나라 그 사림 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명조식, 황희정성, 이율곡, 또 유성룡, 윤두수, 정철해서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있는 시대였다. 그렇지만은 인심이 흉흉하고 이렇게 나라 기강이 허물어졌어요. 유학은 발달됐는데 그래가 또 대마 도주가 와서 또 와가지고 또 통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나왔는데 1510년경에 1500 초에 삼포회란, 부산포 이런 데 와서 부산 근방에 와가지고 회란을 크게 한번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로 일본하고 이제 거래를 끊은 거예요. 거래를 끊었는데 찾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교역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시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민심이 이반되어 있고 기강이 이제 문란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다, 이런 얘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상황에서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사람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었나, 이순신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순신 영화도 많고 이순신을 이해하는데, 인간 이순신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우리가 이순신이 오동나무 사건 잘 아신 얘기죠. 전라 자수영, 아마 자수영이 여수구에 있은 걸로 아는데, 자수영에 있을 때 발포 만호로 있을 때 누가 딸 시집 보냈는데 검은고로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빼 나가니까 오동나무를 못 빼 나간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파직이 당했어요. 그래 이순신 장군은 이거 오동나무 누가 상사가 좀 빼가자 하면 그러면 되는데, 자기 관직이 파직이 될 정도로까지 반대를 했다, 이런 게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보면 그때 조카들이 많이 있고, 그 당시 이순신 주위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관리를 했지만, 이순신 때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파직까지 무릅쓰고 오동나무를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유성룡이가 보니까 너무나 딱해가지고, 이율곡,
유일곡이 이제 덕수유 씨, 같이 덕수유 씨거든요. 덕수유 씨니까 아재한테, 삼촌한테 좀 찾아가가지고 좀 네가 다시 좀 로비를 해가지고 비리죠, 비리. 좀 청탁을 해가지고 죄도 면하고 관직도 좀 고속 승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용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뭐하냐. 유일곡이가 지금 아주 뭐 영의진과 자진과 높은 정일품 그런 보관인데 찾아가 보라니까 이순신 한 말의 걸작이에요. 관직에 가 있는 동안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오동나무 때문에 파직당해가지고 또 뭐 이율국을 만나보라고 하니까 이율국이 관직이 있을 때 못 만나겠다. 이런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옆으로 또 좀 세겠습니다. 좀 세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백의종군 때 감옥소에 갇혔어요.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뭐 죽을 판됐어요. 곧 죽게 됐어요. 그때 뭐 정탁인가 이렇게 해서 뭐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 사랑이 살아나는데 감옥소에 갇히가 뭐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니까 조카들이 와서 누구는 말이지 쌀 몇 말 갖다 주고 뭐 풀려나고 누구는 뭐 쌀 또 뭐 노비를 하나 갖다 주고 풀려나고 누구는 첩을 하나 갖다 주고 풀려나고 이래가지고 있는 죄도 다 면하는데 우리 이순신 아재는 말이지 아저씨는 말이지 감옥에서 죽을라요 이러니까 이순신이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지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또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상황이나 너무 비슷한 사안입니다. 이순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있는데 이순신이 뭐 전번 시간에 했지만은 이제 희신, 요신, 순신, 우신 해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조카들이 있고 뭐 회나 면이나 하는 아들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서는 이 성운산 난중일기에 대해서는 난중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난중일기를 좀 읽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난중일기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 제가 뭐 1월 1일 해서 맑음 이렇게 해서 새벽 9가 이러면 제 목소리도 텁텁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성분이 이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읽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2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한을 이길 수 없다. 병사의 군관 이경신이 병마사의 편지와 설 선물, 그리고 장전, 편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2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문을 보지 않았다. 김인보와 함께 이야기했다. 3일 맑음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가나와 포구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4일 맑음 동원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5일 맑음 그전처럼 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7일 아침에는 맑다가 늦게부터 내내 눈과 비가 번갈아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전문을 받들고 갈 남원 유생이 들어왔다. 8일 맑음 객사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9일 맑음 아침을 일찍 먹은 뒤 객사 동원에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보냈다. 10일 종일 비가 내렸다. 방답의 심임 점사가 부임하여 들어왔다. 11일 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늦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이봉수가 선생원 돌 뜨는 곳에 가보고 와서 벌써 큰 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보고했다. 서문 밖 해자가 4발쯤 무너졌다. 심사립과 이야기했다. 12일 구준비가 개지 않았다. 식사 후 객사 동원에 나갔다. 본영 및 각 포구 진무들의 활쏘기를 시험했다. 13일 아침에 흐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1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15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망궐례를 행했다.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들과 생리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곤장을 쳤다. 우후, 가수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자기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으로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토병 박몽새는 석수로서 선생원의 쇠석을 뜨는 곳에 갔다가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17일, 맑았지만 춥기가 한겨울 같다.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 반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 오도록 배 4척을 선생원에게 보냈는데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여도의 천자선이 돌아갔다. 무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장계와 대가를 청하는 목록을 봉해 가명으로 보냈다. 19일 맑음, 동원에서 공무를 본 뒤 각 군대를 점검했다. 20일, 맑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동원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21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간목관이 와서 잤다. 22일 맑음, 아침에 감양 현감 어영담이 와서 인사를 했다. 23일 맑음, 둘째 형님 요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복시에서 바다와 기르던 말을 올려보냈다. 24일 맑음, 맏형님 희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 군수 이승고를 유임하게 해달라고 장계를 올린 일 때문에 거듭 여론의 지탄을 받아 사임장을 냈다고 한다. 2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2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흥양 현감 배흥립 순천 무사 권중과 함께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오후에 광양 현감이 왔다. 2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29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30일,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같이 따뜻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잘 들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좋죠. 나가대가 잠자기 좋은 목소리입니다. 예. 일요일날 이제 1592년 일요일날 이제 전쟁 난 해에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아오 옆이니까 동생이죠. 동생하고 조카하고 이제 맏아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감이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게 해서 일기를 씁니다.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 어머니가 유일고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는 저 안산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한산도 앞으로 글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들 옆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난중일을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은데 16일 날 선생원인데 생원이 이거 뭐 진사 생원인지 모르겠는데 선생원이가 개설이 했다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영담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어영담이가 백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달을 끝내고 다시 6월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 1일 새벽에 망걸레를 했다.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 겠다.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수장 안에 피라미떼가 몰려들기에 그물을 쳐서 2천여 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서 우후 이몽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새봄의 경치를 구경했다. 2일 맑음, 동원에서 공무를 보았다. 쇠사슬을 건네매는 데 쓸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활 60을 쏘았다. 3일 맑음,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 공무를 마친 뒤 활을 쏘았다. 탐나 사람이 자녀 6식구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금오도에 배를 댔는데 방답 순환선에 잡혔다고 보고해 왔다.
그래서 공초한 것을 받고 승평을 보내어 가두라고 공문을 써 보냈다. 오늘 저녁에 화대석 4개를 실어 올렸다.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북봉 봉화대 쌓은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전혀 무너질 리가 없었다.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 무렵에 내려와서 해자 구덩이를 둘러보았다.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활 18순을 쏘았다. 6일. 맑았지만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순찰사의 편지 2통이었다. 7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발포, 만호가 부임했다는 공문이 왔다. 8일. 맑았지만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배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았다. 조일입과 변존서가 겨루었는데 조일입이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해서 돌아왔는데 방답첨사가 방비에 진력하더라고 매우 칭찬했다. 동원뜰에 석주화대를 세웠다. 9일 맑음. 쇠사슬 꿰 긴 나무를 베어올 일로 새벽에 이원용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두산도로 보냈다. 10일. 안개비가 오면서 게다 흐리다 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김인문이 가명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통사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는 일까지 했다. 그뿐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였으니 그 흉포하고 폐악함은 참으로 무어라 말할 수 없다. 통사들은 이미 잡아 가두었다 한다. 해괴하고 붕통함을 참을 수 없다. 11일 맑음. 식사를 한 뒤 배 위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검했다. 12일. 맑고 바람도 고요하다. 식사를 한 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해운대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는데 꽝사냥 구경에 빠져 매우 조용했다. 군관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일입이 절구시를 읊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13일 맑음. 전라우수사 2억개의 군관이 왔기에 화살대 큰 것, 중간 것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 맑음. 아산 어머니에게 문안 드리려고 나장 2명을 보냈다. 15일.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석공들이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졌기에 이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활 6순을 쏘았다. 새로 들어온 군사와 임무를 마친 군사들을 검열했다. 17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곡물을 보지 않았다. 18일 흐림. 19일 맑음. 순찰을 떠나 백야곳에 간목관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온 뒤라 산꽃이 활짝 피었는데 빼어난 경치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저물역에 이목구비에 가서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현감과 여도권관이 나와서 맞았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흥양현감은 내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먼저 갔다. 20일 맑음. 아침에 갖가지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고 무기도 역시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다. 늦게 출발하여 영주에 이르니 좌우의 산꽃과 교회의 봉풀이 마치 그림 같았다. 옛날에 있었다던 영주도 역시 이와 같던 경치였던가? 21일 맑음. 곡물을 본 뒤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활을 쏘았다. 조방장 정걸도 와서 인사를 하고 황숙도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서 함께 술잔을 나누니 매우 즐거웠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헌을 시켜 술을 걸러 전날에 심부름하던 삼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2일. 아침에 곡물을 본 후 녹도로 가는데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기구를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갔다.
곧장 새로 쌓은 봉두 물루 위에 올라가 보니 경치의 빼어남이 경내에서 제일이었다. 만호의 애쓴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 현감과 능성 현감 황숙도와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하여 대포 쏘는 것도 보느라 촛불을 한참 동안 밝히고서야 자리를 파했다. 23일 흐림, 늦게 배가 출발하여 발포에 이르자 역풍이 세차 배가 나갈 수 없었다. 간신히 성머리에 대고는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갔다. 비가 크게 내려 일행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꽃비에 흠뻑 젖었다.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24일, 가랑비가 산에 가득히 내려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북산 아래 사량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했다. 사도에 이르니 흥양 현감이 벌써 와 있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 25일 흐림. 전쟁 준비에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아 군관과 생리들에게 죄를 처결하였으며 첨사는 잡아들이고 교수는 내보냈다. 방비가 5포구 가운데 가장 못한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는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그 죄상을 조사하지 못했으니 가서러운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출항할 수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잤다. 26일. 이른 아침에 출항하여 게이도에 이르니 여도의 배와 방답에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으나 전투선은 그런대로 완전하니 기쁘다. 27일 흐림.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 북봉에 올라가서 지형을 살펴보니 외롭고 위태로운 외딴섬이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매우 엉성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웠다. 첨사가 심력을 다했지만 미처 시설하지 못했으니 어찌하겠는가. 늦게 배를 타고 경도에 이르니 아우 여필, 조이리과 군관, 우후 등이 술을 싣고 마중 나왔다. 함께 즐기다가 해가 져 관청으로 돌아왔다. 28일,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29일, 맑으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의장을 순천부사로 교체하라는 것이니 한심스럽다. 2월 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6월 1일 날 망걸레를 1일 날 하고 15일 날 망걸레를 합니다. 난종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순신은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만나요. 무지하게 많이 만나고 소통을 많이 해요. 누구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 시찰, 시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해자 구덩이를 둘러봤다든가 그렇게 그 군대를 계속 순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런 이순신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보면은 2월 8일 날 거복순에 쓸 돛배 29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복순이 처음 나옵니다. 2월 8일 날. 이 당시에 거복순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전쟁은 4월 13일 날 일어나는데 6월 18일 날 거복순에 쓸 돛담배에 쓸 그걸 그걸 옷감을 갖다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2월 8일 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우수사, 이역기도 나오는데, 전라 우수사예요. 그렇게 보면은, 수군이 보면은, 한양에서 내려봤을 때, 전라 우수사, 전라 자수사, 경상 우수사, 전라 자수사. 이렇게 이순신은 지금 상황이 전라 자수사예요. 자수사고, 오른쪽이, 전라 우수사예요. 우수사인데, 처음 전쟁할 때 이제 합동작전을 해서 우수사하고 자수사하고 합동작전을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이역기가 참전을 못하게 돼요. 날짜를 어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이제 옥포진 출발점이 그렇게 됩니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선을, 각가지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보고
모두 새로 만든 것이다. 그 당시에 전부 고장나고 부서지고 없게해서 대부분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또 뭐 재밌는 거는 이순신의 그냥 뭐 문학적 감성이라고 예술적 감성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난중일기를 읽다가 영주락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주가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중국의 전설의 섬이라는 거예요. 전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그래, 전라도 고흥에 있는 걸 영주라 하는데 참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참 그 아름다움에 취했다. 산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우리나라 풍경에 취했다. 풍광에 취했다. 우리나라 전라도가 그 남해가 다도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로마 나폴리 항에 갔을 때 보다도 우리 전라도 여수와 바다가 더 좋았다. 나폴리 가보면은 바다가 잔잔하고 이런데 파도 없고 고기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안 사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그 남해 오면은 갯벌에 오면은 비린내가 확 나면서 생물이 살아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지중해는 뭐 염도가 높은지 어떡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 고기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남해는 보면 생물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미역도 막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생명체가 막 살아있는 그런 바다. 또 거기다가 또 아름답고 그 갯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 같아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남해인 것 같아요. 세계 에다가 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폴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 나폴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경치에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선을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전쟁이 임박해 왔는데 지금 2월 달이니까 2달 남았습니다. 이때 이제 뭐 해서 거북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전쟁 준비를 하는데 갖가지 결함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뭐 화살도 없고 뭐 다 부서지고 뭐 돌구덩이도 뭐 해자도 뭐 부서지고 해서 이순신은 뭐 다니면서 전부 전선들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뭐 전함도 고치고 뭐 거북선 또 쓸 돛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특이한 점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3월 달 난중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1일 망걸례를 행했다. 식사 후에 별방군과 정규병을 점검하고 하범군은 점검하고서 돌려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2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승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3일 저녁 내내 비가 내렸다. 오늘은 명절이지만 비가 와서 답청을 할 수 없었다. 조일입 오후 군관들과 동원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다. 4일 맑음. 아침에 조일입을 전별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 서문 밖 해자 구덩이와 성벽을 더 올려 쌓을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으므로 우두머리 승려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다행이다.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저녁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류성룡이 편지와 증수전수 방량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 육정과 화공법에 대한 전술이 일일이 설명되어 있는데 참으로 망고의 뛰어난 이론이다. 6일 맑음. 아침 식사를 한 후 나가 앉자 군기를 점검하니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되어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매우 많았기에 생리, 공장, 감고 등을 논죄하였다. 7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8일 종일 비가 내렸다. 9일 종일 비가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10일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11일 맑음. 12일 맑음. 식후에 배 위로 나가서 경강선을 점검했다.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는데 때마침 동풍이 세게 불고 격궁도 없어 다시 돌아왔다. 곧바로 동원에서 곡물을 보고 활 열순을 쏘았다. 13일 아침의 흐림.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 종일 큰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를 만날 일로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크게 와서 갈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에게 가서 말을 먹이고 해농창평에 이르니 길가의 물 깊이가 거의 석자에 괴어 갖은 고생을 겪으며 순천부에 다다랐다. 저녁에 순찰사와 그간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15일 흐리다가 가랑비가 오더니 저녁에 겠다. 다락 위에 앉아서 활을 쏘고 군관들은 편을 갈라 활을 쏘았다. 16일 맑음. 순천 부사가 환선정에 술자리를 베풀어 겸하여 활도 쏘았다. 17일 맑음. 새벽에 순찰사에게 돌아갈 것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인 뒤 본영으로 돌아왔다. 1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19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20일. 비가 크게 내렸다. 늦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고 각 방의 회계를 살폈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고 검토하는 일이 기한에 미치지 못했기에 대장, 생리, 도운도 등을 추궁히 따졌다. 사도 첨사에게 만남을 기약한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하고 검토했다고 했다. 또 반나절 동안에 내나르도, 외나르도와 대평도, 소평도를 모두 수색, 검토하고 그날로 포구에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거짓된 것이다. 이를 조사하려는 일로 흥양현감과 사도 첨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몸이 너무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21일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아침 내내 누워 앓다가 늦게야 동원에 나가서 곡물을 보았다. 22일 맑음.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및 군관 10명을 나누어 보냈다. 식후에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23일. 아침에는 흐리다가 저녁에 맑았다. 식후에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보성에서 보내온 널빤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에 생리에게 다시 곡물을 보내 담당자를 수색하여 잡아들이게 했다. 순천에서 사환으로 온 소국진에게 곤장 80대를 졌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발포권과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인재가 못되므로 조치하겠다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하도록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24일 나라 제삿날이라 곡물을 보지 않았다. 우후가 수색토벌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의 답장을 송일입이 함께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의 편지는 스시마 도주의 문서에 일찍이 배한척을 내어 보냈는데 만약 귀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바람에 부서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고도 거짓되다. 동네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바다인데 그럴리 만무하다. 말을 그와 같이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25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병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쯤 무너져 있었다. 26일 맑음. 우후와 송일입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활 15순을 쏘았다. 27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갔다. 쇠사슬을 건네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겸하여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2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수는 잇따라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 29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곡물을 보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잘 들었습니까? 제 목소리보다 훨씬 낫죠? 잘 읽었을 줄, 잘 들었을 줄 알고 3월 1일 날 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망골레, 1일 날 하고 15일 날은 망골레,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뭐 그런 걸 하고 빠지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군들을, 그렇게 성녀들을 차출해가지고 또 일을 해요. 그 당시에 위거사이기 때문에 성녀들은, 스님들은 아주 하층 계급이었어요. 뭐 노예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성녀들을, 성군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 성녀들이 일을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래 뭐 우두머리 성녀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조선조 사회에서 유교가 숭상됐지만 그렇다고 뭐 성녀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녀들, 고성들은 또 대접을 해줘요.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또 성녀들하고 또 아주 친하게, 고성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술도 먹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해서 또 고성들은 또 파격을 잘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격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성녀들하고 많이 놉니다. 우리 유학자들이. 근데 이순신 전쟁 중에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난중일기에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고성한테, 고성대덕한테 야 전쟁이 급하니까 성녀를 좀 차출해달라 이러니까 그 고성이 나는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속세일을 모른다. 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편지를 써요. 당신은 산에서 도나 즐기시오. 나는 전쟁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참 가슴 찡한 말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산에서 도만 즐기고 계시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뭐 큰 스님도 뭐 일을 뭐 계속 하시죠. 근데 그 스님이 누군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어떻게 그래 큰 도인이 이순신이 요청했는데 도를 즐긴다고 지원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럴 리가 없다. 큰 스님은 우리나라 구국의 스님들이 많은데 사명대사 또 뭐 많잖아요. 뭐 유정, 휴정, 사명대사 뭐 이런 많은데 큰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가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마음에 찔렸는지 이 스님이 아니지. 그때 그 스님이 찔렸는지 책을 잔뜩 전술 책들을 이순신한테 보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성군들하고 많이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요 밑에 이제 유성룡이가 이순신한테 정수 발레가 책을 보내줘요. 그랬더니 유성룡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거예요. 이 임진왜란의 진두지휘자는 유성룡이란 말이에요. 유성룡이 권율도 발탁하고 또 이순신도 발탁하고 또 오리 이원혁 선생도 또 뒤에서 도와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임진왜란을 총사령관은 유성룡이에요. 그 유성룡이가 전라자수사 이순신한테 책도 보내주고 하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잘 지키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비가 와서 뭐 다니고 오라는데 가정 고생을 하면서 다니고 하니까 이순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비도 맞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고 뭐 하는데 간혹 술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뭐 경치 좋으면 또 술 한잔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면은 스시마 도주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대마도 사람이 와가지고 오락했는가 봐요. 오락했는데 안 와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니까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다가 부었다. 그렇게 이순신이 말한 얘기가 간사함을 하기 어렵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일본 애들이 간사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간사한 걸 잘 아는 거예요. 이순신의 특징은 그 상대가 간사하거나 흉파하거나 사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해도 다 참아내요. 다 참아내고 이제 필요할 때는 벌을 주지만은 갑작스럽게 막 분노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이순신은. 그런 이순신 장군이에요. 상대방이 속이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어리망텅해가 그런 게 아니고 난중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한 일이다, 회개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가 뭐 쇠사슬을 또 매는 거하고 뭐 맨날 전쟁률이 바쁜 거예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전쟁률이 바쁜 거예요. 뭐 성녀들도 데려가서 일 시키고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래 바쁜데,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이순신을 좀 얘기해 보면은, 제가 오늘 뭐,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이 또 이렇게 책을 읽어줬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이 많이 들 것때가 할 얘기는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1545년 이순신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인간 이순신을 좀 알아보자. 인간 이순신을 좀 알아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뭐, 그렇게 했는데, 중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서기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38살 되는 해에 서기 허위 보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서기 허위 보고 사건. 저는 이제 인간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초점을 주로 맞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 이순신은 우리말로 어떻게 대먹은 사람이냐? 어떤 인격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 사건, 허위 보고 사건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고, 또 그 예시가 되는 게 또 녹둔도 사건이 있으면 녹둔도 사건이 1587년이니까 5년 후에 일어나네요. 아까 오동나무 사건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수익 허위 보고 사건도 있습니다. 이순신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의 허위 보고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히 요약해서 서익은 이순신보다 3살 연상인데 이순신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나이가 좀 많으면 한꺼번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상사예요. 상사고 이래서 자기 친척을 승진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익이 이제 이순신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끝까지 저녁까지 버티면서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익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순신을 갖다가 마음속에 딱 이렇게 마음속에 꼬꼬랑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탁도 안 들어주고 이랬는데 때마침 돼가지고 보복할 길을 찾아가지고 이순신이 만호가 됐을 때 뭐 건물을 잘못 썼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깎아 내렸다는 거예요. 깎아 내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서익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청탁을 했는데 이순신이 끝까지 안 들어줬다. 그리고 또 서익은 보면은 율곡 정철 서인들과 한 패당이었다. 한 편이었다. 율곡은 뭐 중도파지만은 서익은 서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요거 좀 아시고 보면 좋아요. 동인과 서인이 있는데 이순신은 동인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서익이 서인 쪽에 있어가지고 안 들어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안 들어준 거죠. 근데 서익은 정철하고 서인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갖다가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녹둔도 사건이 그 다음에 5년 후에 일어나는데, 이 녹둔도 사건은 뭔가 하면은, 녹둔도 위치가 한번 보면은, 이게 보면은, 두만강 위에 보면, 녹둔도가 두만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걸 보면은, 조선의 땅이 두만강 밑이 아니고, 위에도,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만강 위에도, 녹둔도. 여기에서 이제, 둔전이죠. 둔전. 병사들을 먹이는 보리를 많이 키우는데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고. 그 녹둔도로 갔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 나이에 녹둔도로 갔다는 장군이 녹둔도로 갔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산수갑산이니까 환경도가. 그래서 녹둔도로 가는데 이때가 43살 때 녹둔도로 간단 말이에요. 녹둔도로. 녹둔도로 가는데 여진족이 이제 둔전관으로 이순신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사건이 생깁니다. 녹둔도 사건이 생기는데 요약하면은 이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일이
녹동도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 여진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여진족들이 또 무섭거든요. 몽고군 이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징기스칸 후예들이 무섭잖아요. 쳐들어오는데, 이순신이 수비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일한테 파병해달라, 군사를 정원시켜달라 매 부탁을 했는데, 이일이 묵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데, 그 이일이 패전의 원인을 갖다가, 이순신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순신한테 이제 제명을 세워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가 이순신 장군이 참 칠투철미해요. 그래 자기가 보낸 편지 이런 걸 이일한테 쓰는 그 요청서를 갖다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조정에 보내요. 그래 이일이 말 타고 막 가는데 뒤에서 이순신이 보낸 말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이일이 쓰는 보고서, 이순신이 쓴 보고서 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조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제가 소설을 쓰면은 그러다 보다가 중간에 이일이 딱 보니까 이순신이 쓰는 그 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자기 재상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가 이일이 좀 먼짓해요. 그래도 함정에 걸려가지고 죽진 안 하고 백의종군 해갖고 이때 첫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녹둔도 전투에서 이순신은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해봤고 패전이었다는 거예요. 패전. 이순신이 패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패전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이 패전이지, 패전하면 옆에 동료가 죽고 친구가 죽고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사람이 죽고 친구가 죽고 동료들이 죽고 이런 걸 눈으로 보니까 전쟁은 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녹돈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의종군 해가지고 요번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래가 이순신이 이제 우울기인가 여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를 깨내가지고 잡게 되는 거예요. 생포하는지 잡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이것을 이제 현격한 공로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 동네 길이를 잘 알기 때문에,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딱 숨어들어가고 우울기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관직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생포해서 공을 세워서 다시 원복되는 상황이에요. 이순신은 반드시 자기가 공을 세워서 그걸 원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녹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첫 경험이 첫 번째 전쟁을 패하면 안 된다는 사건. 그러고 반드시 차단해서 이놈을 갖다가 생포했다는 그런 공로. 그렇게 실전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전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육군입니다. 육군. 해군이 아니고 육군입니다. 당스럽게 선조가 또 이순신을 죽이진 않았어요. 참 당스럽게 이순신을 죽이진 않았어요. 선조가 이순신을 참 죽이진 않았어요. 그게 참 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녹둔도 사건은 이순신에서 너무나 중요한 경험을 했다. 첫 번째, 이일이라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다.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너무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장수를 잡았다는 거.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을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정유재란 때 백의종군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만약에 명량 때 백의종군 할 때 그때 처음이었으면 참 힘들었겠지만 옛날에도 백의종군 해봤는데 해서 견뎠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녹둔도 전투는 이순신에게서 굉장히 아픈 경험이지만은 보약과 같은 경험을 했는 거다. 인간 세상에는 참 간사한 이일도 있다. 전쟁은 참혹하다. 그러고 장수를 잡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오늘 영상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녹동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에서 너무나 큰 경험이었다. 하는 얘기고,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은
난중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나기 곧 바로 직전이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또 4월 13일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달까지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달에 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 난중일기는 인간 이순신을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리더로서 이순신, 또 위기를 극복하는 이순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